안녕하십니까. 오늘 백년 전쟁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지난번에 그 4번째 강의를 좀 마지막 부분을 제가 준비한 부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지난 부분에 못한 부분을 이어서 똑같이 또 이렇게 제목을 전쟁과 내전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과 내전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시기는 저번에 이제 뭐 끝난 프랑스를 좀 보다 말았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잉글랜드 쪽으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1377년으로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1429년까지의 상황. 1429년은 무슨 해냐면 그 유명한 백년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 잔다르크가 등장한 해입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국면이 전개가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죠. 자, 그래서 1377년에서 1429년까지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 각각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5번째 시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면 잉글랜드의 정치적 위기, 이게 이제 1377년에서 99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분열된 교회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달리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에서도 다시 또 파국적인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샤를 5세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애국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프랑스의 상황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복구시켜 놨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모든 그 샤를 5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보다 더 확실하게 장악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맨 밑에 제가 써놓은 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바로 그 백년 전쟁의 이제 3번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요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조선이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이후에 뭐 세종이 1418년부터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그 세종 초기 때까지가 태조에서 시작해서, 아니면 고려 말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 초기까지가 우리가 다루는 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 서양사를 공부할 때 항상 보면은 서양사 나름대로 유럽만 쭉 가다 보면은 이게 동양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지 전혀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좀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단계별로, 국면별로 우리가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2번째 국면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잉글랜드의 2번째 국면을 설명을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3번째 국면, 프랑스의 3번째 국면,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3번째 국면, 요 부분을 모두 다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번째 국면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과연 백년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통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서 항상 백년 전쟁이 끝나면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관료제와 상비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사실은 관료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동양에서는, 뭐 아시아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미 관료제라는 건 아주 일찍부터 성립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유럽은 훨씬 늦습니다. 근데 그 관료제의 어떤 그 관료제가 왜 필요한지, 관료제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 그 기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에 이제 못다한 부분이었던 잉글랜드의 정치적 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는 에드워드 3세,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웨일즈공 에드워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래 명칭은 잉글랜드가 가장 크게 정복했던 지역이 웨일즈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이제 세자의 영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웨일즈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찰스 왕세자는 황태자 아닙니다. 왕세자죠. 찰스 왕세자는 뭐 나이가 많긴 하지만 웨일즈공입니다. 지금도.
자, 웨일즈공 에드워드, 일명 에드워드 더 블랙 프린스. 이거는 뭐 르네상스 시기에 붙은 별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두 사람의 이제 횡화상이 앞에 이미지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횡화상 이거는 이제 묘죠, 묘, 그죠? 석관입니다. 석관 뚜껑입니다, 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둘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웨일즈공 에드워드가 갑작스럽게 1376년에 먼저 죽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황도 아니었죠. 1356년에 그 뿌아티에 전투에서 장 2세를 사로잡을 만큼 그때 당시 젊었을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이제 웨일즈공 에드워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다음에 1377년에 바로 그 다음에 에드워드 3세도 이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1327년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벌써 50년 했습니다. 왕만. 왕의 직위에 오른 것만 5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들을 먼저 앞세운 왕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왕위는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바로 손자가 되는 거죠. 왕권이 이 당시에 이제 그래서 갑작스럽게 약화가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그 손자 이름이 바로 리처드 2세입니다. 웨일즈공 에드워드의 아들이죠. 리처드 2세가 10살의 나이에, 10세의 나이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고, 10살이 무슨 왕을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웨일즈공 에드워드의 동생들, 즉, 이제 에드워드 3세의 또 다른 차남 이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제 리처드 2세한테는 숙부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 숙부들의 섭정과 통치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한 10년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 왕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미리 좀 이제 플랜테저닛 왕조라고 예전에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랜테저닛 원래는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막 이제 피어나는 어떤 화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성하게 번성하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뜻이죠. 플란테저닛 왕조는 이제 맨 처음에 에드워드 3세까지 쭉 이어지다가 에드워드 더 블랙 프린스가 먼저 죽었어요. 웨일즈공 에드워드가 죽고 리처드 2세가 즉위를 하죠. 그리고 리처드 2세가 즉위를 했을 당시에 이제 이 삼촌들입니다. 라이오넬, 존, 에드먼드, 토마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있는 것이죠.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중에서 이제 리처드 2세가 자식이 없이 어떻게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폐위가 된 사람인데, 폐위 당하고 나서 왕위에 오르는 게 바로 이 존 오브 곤트. 곤트라는 뜻은 이 사람이 주로 네덜란드 쪽에 이제 상륙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네덜란드의 벨기에죠. 벨기에의 헨트 지방에 있었어요. 헨트를 이제 영어로 읽으면 겐트죠. 겐트의 이제 옛날 중세식 발음이 곤트였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겐트 지방에 있었던 존, 이런 뜻으로 존 오브 곤트. 이것도 하나의 설인데 가장 강력한 설입니다.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었던 또 에드먼드, 이 둘이 이제 나중에 이른바 장미전쟁의 두 주역 가문이 되는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헨리 4세가 리처드 2세 내쫓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헨리 5세, 헨리 6세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1453년 이후에 에드먼드 쪽에서 라인에서 에드워드 4세가 헨리 6세를 내쫓고 이제 왕위에 오르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아마 제가 얘기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랭카스터 가문을 모계 쪽으로 갖고 있었던 집안이 바로 튜더 가문이에요. 튜더 가문은 사실은 원래는 얼 오브 리치몬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잉글랜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웨일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이 아니라 앵글로색슨족도 아니고 노르만인도 아닌 켈트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여간 이 켈트인들의 말, 게일어 또는 브르타뉴어를 사용할 줄 알았던 그런 왕이죠. 그렇죠? 자, 리처드 2세, 즉위 당시에 이렇게 생겼던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잘 그린 그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존 오브 곤트, 아까 얘기했던 숙부 중에 랭카스터 가문, 랭카스터 공작이죠. 오른쪽이 이 존 오브 곤트의 아들입니다. 헨리 4세. 나중에 이제 리처드 2세를 내쫓고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죠.
그죠? 자, 리처드 2세부터 해서 헨리 4세, 헨리 5세까지의 시기는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굉장히 격동의 시기입니다.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격동의 시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셰익스피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4대 비극을 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4대 사극이 있습니다. 아니, 4대 사극이 아니라 4대는 아니고 그냥 셰익스피어가 쓴 여러 가지 사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무슨 KBS 대하 드라마, 대하 사극 이런 것처럼 그 사극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소재로 한 희곡들이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쓰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이 나오는 거죠. 뭐 오셀로라든가 리오왕이라든가 뭐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주제들이 소재들이 이런 사극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셰익스피어 사극에서도 그래서 리처드 더 세컨드, 그 다음에 헨리 더 포스, 그죠? 그 다음에 더 피프스, 이런 그 리처드 2세, 4세, 5세를 다루고 있는 희극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극 중에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사실은 올라가면 이제 뭐 존부터 시작을 하죠. 그 옛날에 그 필립 2세한테 그 영토를 다 뺏겼던 존 더 렉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사극들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사극은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 왜곡이에요. 왜곡이 굉장히 많고, 뭐 당시 이제 하더라 통신으로 쓴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극의 내용을 역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문제는 이제 셰익스피어 사극을 또 현대 영화로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그러면서 또 왜곡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 왜곡했다면서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러면 사실은 셰익스피어도 그러한 성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중요한 건 사극은 극이라는 거죠. 역사가 아니라. 그죠? 역사를 소재한 극에 불과합니다. 그걸 갖고 역사와 다르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 리처드 2세가 어렸을 때 이제 막 즉위해서 1377년에 즉위했을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굉장히 좀 잉글랜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우리 끝나면서 얘기했다시피 1360년대, 70년대는 프랑스가 잉글랜드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이었던 웨일즈공 에드워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는 초창기에는 프랑스한테 이기면서 승승장구했지만 말년에는 정말 계속해서 지면서 온갖 수모를 겪은 그런 시기였던 거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잉글랜드에 있는 농민들 또는 이제 그 일반 평민들의 어떤 그 불만도 가중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이제 잉글랜드 농민 봉기가 되는데 일단은 요 시기에 요런 이제 일반 인민들의 어떤 그 불만, 정치적인 불만과 맞물려서 한참 또 잉글랜드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게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혁의 움직임이었어요. 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이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개신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봤을 겁니다. 루터의 선구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이제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 가면 루터 기념탑이 있는데 루터 기념탑 내 귀퉁이에 루터의 선배가 되는 사람들, 종교개혁의 선배가 되는 사람들이 4명이 이제 앉아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12세기 인물이었던 프랑스의 피에르 발데스, 우리가 이제 영어식으로 해서 왈도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피에르 발데스가 맞는 명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존 위클리프, 영국의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 세 번째가 체코의 얀 후스. 네 번째가 이탈리아 피렌체의 가장 뒤늦은 시기죠. 그 1484년에서 88년까지 피렌체 전국을 장악했었던 사보나롤라. 요 네 사람이 이제 그 루터의 이제 선구자격으로 얘기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클리프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교회에서의 위계제나 개서제를 비판하고 이 이제 교회 내에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 차별하는 신분제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 주요한 사람들은 이제 롤라드라고 부릅니다.
자, 요런 이제 이때 당시는 아무래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 정치적인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맞물리는 시대였다는 거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1320년에 태어나서 84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자,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캠브리지가 아니라 옥스포드구나. 당연히 옥스포드입니다. 왜? 캠브리지 없었어요, 이때. 옥스포드에서 나중에 이제 15세기 넘어가서야 옥스포드에서 갈라진 사람들이 캠강을 주변으로 한 지대에 브릿지를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곳이 캠브리지예요. 캠강에 나오는 다리, 그게 캠브리지입니다. 옥스포드는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이제 파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파리 대학에서 유학하던 잉글랜드 출신의 대학생들이 뭐 이제 예전에 프랑스랑 잉글랜드랑 사이가 안 좋을 때 13세기 초반에 프랑스로 못 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 공부해보자 라고 하면서 들소들이 있는 벌판에 옥스들이 있는 포드에서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게 옥스포드입니다. 자, 이 옥스포드 출신의 신학자로 현실 문제 비판에 적극 참여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신학자들 또는 신부님들이에요, 사실은. 교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니까. 현실 문제 비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존 오브 곤트 및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잉글랜드, 위계제나 개서제랑 어떻게 보면 신분제 이런 것들의 비판적인데 귀족들이 보호했다고? 이유는 딱 하나죠. 이 당시에 존 위클리프가 교회 내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었던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럼 이때 교황은 누구냐? 바로 아비뇽 교황이죠. 아비뇽 교황은 프랑스 꼭두각시죠. 당연히 교회라는 게 예전에 13세기처럼 어떤 여러 세속 군주들 위해서 세속 군주들에 대해서 뭐 통제를 하면서 일종의 심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게임을 하면은 심판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교황은.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프랑스라는 플레이어의 밑에 떨어진 거예요. 걔네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땐 매수된 심판에 불과한 거죠. 그 심판 말 누가 들어요? 그죠? 심판 잘못됐다라고 제대로 된 심판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강력하게 당시의 교황을 비판하는 게 바로 위클리프였기 때문에 잉글랜드 출신의 존 오브 곤트마 그 귀족들은 이 위클리프를 일단은 보호해 준 것이죠. 그죠? 자, 그렇지만 미처 그 위클리프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일단은 맨 처음에는 안 썼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 당대의 성직자와 교회를 비판하는 거고 그 근원에는 뭐냐면 위계제에 대한 비판이에요. 성직자 따로 있고 일반 평신도 따로 있다? 그런 게 말이 되냐? 맨 처음에 성경 읽어보세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따로 나눠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그냥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죠? 그냥 아담하고 이브로 시작하지 뭐 이제 무슨 성직자인 아담과 일반 평신도인 누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 이제 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 제가 흑사병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흑사병에서 중요한 게 모두의 죽음이죠. 누구나 죽고 누구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신이 만들어낸 인간에 불과한데 니네들이 뭔데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위계제를 갖고 사람들을 나누고 우리를 이렇게 천대하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귀족들한테까지 가진 않았지만 성직자와 교회의 부, 그 다음에 관료제처럼 변해버린 교회 조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교회는 신자들을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끌 만큼 서로 기도해주고, 구원을 위해서 쓰다듬어주고, 이런 신앙을 지도해주는 역할,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목자죠, 목자. 일반 신도들은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목자. 그 목자라는 말을 똑같은 목자인데, 괜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직업으로 하니까 목사가 돼버린 거죠. 그죠? 양치기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평신도들의 이제 11조를 쪽쪽 빨아먹고, 그 다음에 면벌부를 막 판매해 나가면서
행정적으로만 사람들을 대충 관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청빈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예수의 언행에 따라서 청빈한 생활을 하지 않고 사치와 방탕에 물들어 있었다.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니 누가 성직자를 따르겠는가? 성직자가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을 경우에 성직자가 집전하는 미사, 이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위클리프의 이런 주장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로마 시대 말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을 때 4세기죠. 그때도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잘못된 성직자를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누죠. 그래서 그냥 그 개인이 성직자로서의 직무를 할 때는 성직자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개인의 잘못이 성직이라는 그 임무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직자의 그 성사 집전권을 그대로 이제 옹호를 했었는데 위클리프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인 거죠. 일단은. 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위클리프입니다. 자, 위클리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와 이제 일반 평신도의 위계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성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위, 그 다음에 평신도와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미시 권력의 기반은 바로 언어죠. 성경은 주로 다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부터 유대인인가? 보통 이제 부르는 명칭은 기원전 600년경부터 바뀌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등장을 해서 이른바 바빌론 유수라는 것에 의해서 끌려갈 때까지는 이제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잡혀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키루스 2세가 다시 예루살렘의 주변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돌려보냈을 때부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성경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변하죠. 그냥 일신교인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한 종교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그때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죠. 신약을 저술했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 출신인 거예요. 로마 시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도 고급 지식인들의 언어는 그리스어였어요. 로마인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언어를 배우게 한다고 영어 유치원 보내듯이 로마 귀족들은 아이들 때부터 그리스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스어는 여전히 그 고급 지식인의 언어로 또는 철학의 언어로 로마 시대에도 남아 있었고 신약 성경을 쓴 거는 바로 그리스어죠. 그리고 로마 말기에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다음에 국교화되면서 번역 작업이 이제 시행되죠. 성 히에로니무스가 이제 이 신약, 구약 모두 번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라틴어는 로마 시대에는 모두가 쓰는 어떻게 보면 공용어였는데 중세에 넘어오게 되면서 누구도 라틴어 이제 안 씁니다. 성직자들만 쓰는 거죠. 일반인들은 다 세속어인 지방어, 지역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프랑스어, 독일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그 공용어 아니면 또는 맞춤법이 있는 그런 이제 공식 언어를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맞춤법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지역어입니다. 프랑스어라고 하지만 북부 프랑스어, 남부 프랑스어 다르고 북부 프랑스어에서도 굉장히 지방마다 다른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어도 도지대, 저지대 나눠지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지역어로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때 당시에 이제 위클리프가 라틴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글을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 권력, 여기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를 맨 처음에 한 게 위클리프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피에르 발데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맨 처음으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요. 일부분을. 그리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위클리프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세속어로 먼저 번역한 건 루터 아닌가요? 자,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한 걸 했을 때 이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세속어 번역은 아까 얘기 들었던 피에르 발데스라는 사람이 이미 이때보다 200년 전에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위클리프가 하고
마지막에 독일 가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처음 번역한 게 이제 루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또는 성서를 영어로 번역을 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성서는 책을 얘기하고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영어에 의한 종교 생활이 그래서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실은 영어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쓰여진 글자, 영어를 또 읽을 줄 아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자가 아니라 언문, 즉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한글이라도 읽을 줄 아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영어를 읽고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롤라드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대량으로 번역해서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230권. 그 다음에 설교집만 30권. 그죠? 성경은 230권, 설교집은 30권이에요. 이게 왜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성경도 이제 다 이제 완본은 아니에요. 구약, 신약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부분 짜집기 되어 있는 거 합쳐서라도 200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게 당시에 인쇄술이 있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7, 80년대에 이렇게 빨리 되고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381년에 잉글랜드 농민봉기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게 바로 이 롤라드파예요. 그 이후에 진압을 당하면서 완전히 조직적으로 분서 갱유가 시작됩니다. 갱유까지는 아니죠. 분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가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이게 절반만 살아남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절반 수준보다 더 많은 책이 분서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진정한 교회와 현실 교회를 구분했어요. 여기 하나 점이 빠졌는데, 진정한 교회, 그죠? 트루 처치랑, 그죠? 리얼 처치를 구분한다는 거죠. 트루 처치는 진짜 이상대로 아니면 원리 원칙대로의 교회예요. 현실 리얼 처치라는 건 뭐냐면 당시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진정한 교회라는 건 뭐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위계 구분 없이 정말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본받을 만한 이런 목자들이 신도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끌고 가는 종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흔히 이제 20세기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사회주의의 역사 이런 거 얘기할 때 현실 사회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현실 사회주의란 말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마르크스 엥겔스가 얘기했었던 그런 의미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원리 원칙대로의 사회주의가 있고, 소련이라는 국가 아닌 국가죠. 사실은 자기네들 국가에서는 안 되는 건데 국가가 돼버렸죠. 그런 이제 현실 세력으로서의 사회주의 세력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현실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그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일으켜야 되고, 현실 교회는 타락한 거기 때문에 현실 교회에 뒤집어 엎고 진정한 교회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교황권을 공격합니다. 정말 성경에는 교황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스어로 빠빠라는 말에서 시작을 했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죠? 빠빠라는 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주장하기를 빠빠의 어떤 기원이 되는 페트로스, 베드로죠. 베드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베드로도 자기 교황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지도자였던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 진정한 교회라는 건 뭐냐? 바로 어떻게 보면 진짜 페트루스가 있을 당시의 교회인 거죠. 자,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천주교는, 가톨릭은 성당 다니고 개신교는 교회 가지 않나요?
건물 이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당은 건물 이름이죠. 그죠? 교회는 건물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무슨 뜻이냐?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어떤 특성,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이죠. 어떤 그 교의죠. 종파를 이루는 교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모일 회자잖아요. 그죠? 회자 정리할 때 회자잖아요. 그죠? 그 모임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종교 집단을 일컫는 말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거고, 교회는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죠. 동방정교회도 교회입니다. 그죠? 자, 교회라는 말을 원래 원 의미대로 라틴어대로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크리스티아나. 크리스티아나는 크리스천인가 보다.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에클레시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의 민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냥 일반 평민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아테네 시민들의 모임이 민회가 바로 에클레시아고, 여기에 이제 크리스티아나를 붙이면 그게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의 그 언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민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초기에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쓰다듬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어떤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로 가자. 관료적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관료 조직 같은 그런 교회를 떠나서, 그게 바로 이제 위클리프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바로 루터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건 종교개혁가들에게 공통된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종교개혁가마다 사람마다 다른 건데, 화채설을 거부해요. 화채설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미사 볼 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이제 면병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죠. 실제로 진짜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화채설에 따르면. 위클리프는 에이 무슨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어떻게 뭐 그거 미사 중에 그런 거 한다고 그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주의적인 입장이고, 그런 걸 이제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가들마다 이거는 다 다릅니다, 생각은. 자, 그 다음에 예정설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칼뱅이 주장했다고 하는 예정설이 칼뱅만의 어떤 독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좀 더 체계화시켰을 뿐이지, 예정설은 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좀 나오기도 하고, 위클리프도 굉장히 그 어떤 단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위클리프는 구원을 위해서 성직자 개입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개개인의 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신과 진짜 자기가 직접 만나면서 선행을 베풀고 하면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지, 중간에 뭐 성직자한테 그래 이거는 구원받을 일이야 오케이 이런 거 중간에 이제 개입 받아서 어떤 그 화개입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성직자는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부터 동네 신부님까지 이르는 어떤 성직자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클리프의 중요한 생각들이고, 사실은 이래서 영국에서도 사실은 가톨릭 신부님들, 성직자들한테 굉장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오브 곤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교황을 공격함으로써 프랑스의 이제 꼭두각시로 떨어진 그 교황과 이제 결별하고, 어떤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위클리프를 옹호해 줬던 거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 즉 롤라드가 번역했던 영어 성경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외국어 배운다고 할 때 제일 많이 배우는 외국어죠. 바로 영어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아니 이게 무슨 영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죠? 요한복음입니다. 좀만 자세히 볼까요? 이게 영어입니다.
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적어 놓긴 했는데, 자, 중세 영어에서 지금 이걸 누르면 되나? 요건가? 예. 요자. 요게 P자가 아닙니다. 요게 나오죠. P자가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 TH를 대체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안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읽어봅시다. I, N이죠? 그럼 TH입니다. 그 다음 BI, GY.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읽어봅시다.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에요. 지금이랑 철자 완전히 다르죠. 뭐예요, 그럼? 태초에가 되는 거죠. 이건 약자로 썼는데 WS입니다. 그리고 A를 여기 약자로 써놓은 거죠. was. 있었다. 뭐가? word.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at, 라틴어 at를 뜻하는,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쓰는 and자의 어떤 원형이 되는 거죠. at. 그리고 the word was at God. 그죠? The God was the word. 신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그럼? 성부와 성령이 일치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this가 되겠죠. This was in the beginning. 뭐 beginning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at God. 이거는 all이라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이제 라틴어로 돼 있던 걸 영어로 번역을 한 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죠? 재밌는 표현 맞죠? all things예요. things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고, 워가 워렌으로 돼 있고, made니 mad입니다. 그죠? by him. 그죠?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어디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 구절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중세 영어입니다. 중세 영어고, 이게 14세기 말이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금 영어랑 비슷하지, 14세기 초만 하더라도 영어가 이런 영어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제 14세기 중반부터 영어가 확 바뀝니다. 초서에, 이게 초서식의 영어랑 이제 거의 가까운 그런 영어인 거죠. 자, 이런 이제 위클리프와 롤라드파. 아, 잠깐 아까 롤라드파가 뭔 뜻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롤라드란 말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유력하게 얘기하는 게 중얼거리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해요. 성경을 자기네들이 하도 베껴 쓰면서 외우는 거죠.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낯설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 가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롤라드 파신 거예요. 그죠? 지금 현대식에. 자, 이런 이제 종교적인 운동, 개혁의 운동과 맞물려서 일어났던 어떤 새로운 또 정치적 위기, 바로 농민봉기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1370년대에 롤라드파가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을 때 드디어 1381년에 잉글랜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역, 런던 동부의 템즈강 남부, 켄트주, 그 다음에 북부의 에식스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부유한 농민들, 분농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죠.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이 분농들이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단정적으로 젠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젠틀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 사람들이 좀 시기가 더 지나서요. 16세기 넘어가서 이 사람들을 젠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당시에는 이제 젠틀맨 또는 젠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분홍들의 나중에 16세기에는 젠틀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자, 그리고 이 분홍들은 부유한 농민들이죠. 이 분홍들은 뭐 단순히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감하고, 그 다음에 주인 없는 토지들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이제 굉장히 부유한 농민들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뭐 흑사병 외에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지대급납화, 그다음 농촌에서의 이제 화폐 경제 침투, 이런 것과도 이제 굉장히 큰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다시 뭐 예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화폐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말까지. 그걸 유통시키려고 좀 국가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축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다 끌어모아갖고 그냥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돈이.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아니란 뜻이에요. 창고에 넣어놓고 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도 다음에 또 화폐로서 그냥 교환으로서만 기능할 뿐이지 계속해서 이윤을 낳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누가 돈을 그냥 저축만 하고 있습니까? 재테크해야죠. 돈을 굴려서 더 많은 이윤을 얻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게 자본주의인 거죠. 그리고 이윤이 안 나면 이런 게 어디냐며 마치 돈을 굴려서 이윤이 붙어야만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어제 100원이었던 게 오늘도 100원이고 내일도 100원이고 100년 후에도 100원인 건 그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성장을 지향하죠. 그게 문제죠.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성장을 할 때 항상 아픈 건 지구입니다. 궁극적으로. 툰베리 같은 학생들이 성장이나 얘기하고 있을 때냐라고 했을 때 그 성장은 굉장히 큰 얘기예요. 자본주의적인 성장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해결책이라고 뭐 얘기해봐야 자본주의적인 성장을 전제한 환경운동들이죠, 다 미봉책입니다, 결국엔. 다시 이제 우리 주제로 돌아갈게요. 자, 너무 많이 이상한 얘기로 가버렸는데, 자, 잉글랜드 농민봉기가 이제 1381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제 분홍들이 이제 주로 일으키게 됐고, 마치 1358년에 프랑스의 파리 북부지대에 있었던 분홍들이 일으킨 자크리의 난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런던 동부 지역에 있었던, 동부의 북쪽 남쪽에 있었던 에식스와 켄트에 있었던 이 지역의 그 농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시기는 왕과 귀족들의 패전으로, 아까 얘기 드렸었죠. 패전으로 불만이 가득했던 시기다. 오늘도 모기 한 마리가 저를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기는 뭐냐? 그럼 왜 일어났느냐? 국가 과세의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 귀족의 반동적 대응에 대한 항의, 이런 것들이죠. 약간 이제 자크리랑은 약간 이제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은 뭐냐면, 자크리는 왕이 잡혀간 상황에서 우리가 왕을 보필하겠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겠다, 귀족들은 저리 꺼져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왕도 어떤 성토의 대상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사실 왕이라고 해봐야 뭐 어린애밖에 안 돼요. 사실 이제 뭐 13살이에요, 이제는. 그죠? 14살이겠네요. 그죠? 77년에 10살이었으니까 81년이니까 14살이에요. 뭐 중학교 1학년? 지금 뭐 이제 만으로 치니까 중학교 2학년 됩니다. 사실은 왕을 둘러싼 이 고위 귀족층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죠? 자기네들 이 국가 과세의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이란 건 뭐냐면, 우리도 돈 냈다.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정치 참여 못 하냐? 우리에게 정치 참여를 허용해 주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봤을 때 더 과한 세금을 매기고 우리를 그냥 호구로 보면서 무차별적으로 하대한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기존 지배질서, 귀족층에 대한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살펴본다면 국가 과세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봉기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지방 분권적인 그 봉건사회 아니면 장원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뻔히 얼굴 서로 보고 사는 사이인데 무슨 반란을 일으켜요. 항의를 하면 영주도 그냥 뭐 그래 하면서 서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합니다. 그게 지방 분권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농민 봉기였어요. 그래서 기록도 잘 안 됩니다. 기록도 잘 안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자크리도 그렇고 이 잉글랜드 농민 봉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농민 봉기 또는 도시 봉기의 기본은 국가 세금이에요.
전례 없이 거뒀던 국가 세금에 대한 항의라는 측면이, 아니면 우리가 냈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대응, 아니 보상, 아니면은 그 자격 획득, 이런 것들이 이 잉글랜드 농민봉기나 자크리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겉모습만 보고 귀족들을 이제 뭐 증오하고 귀족들을 뭐 싫어했다, 뭐 이제 귀족들에 대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이러니까 이제 귀족제에 대한 반란이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게 봉건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죠. 이건 이제 이미 봉건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질서라고 하는 봉건제라는 것은 이미 이 당시에는 없을 때였어요.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성격을 보게 된다면 이제 롤라드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분제 위계제 비판을 이제 교회 내부가 아니라 일반 사회 질서에까지, 세속인들, 평신도들 간의 사회 질서에까지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또 이제 봉건적이란 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멈췄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봉건적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자, 이때 당시에 이 와트 타일러죠. 아까 잠깐 이 잉글랜드의 정치 위기, 잉글랜드 농민 봉기, 이거를 이끌었던 이 앞에 보이는 사람이 와트 타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트 타일러의 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 와트 타일러의 난에 참가했었던 롤라드파 수도사 중에 존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위에 앞에 있는 것처럼 존 볼. 이게 뭐 이제 한글로도 번역된 게 어디 있을 텐데 그냥 영어로 바로 따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런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전엔 런던 바깥에 있었던 이제 뭐 언덕이죠. 블랙히스라고 하는 언덕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이자 선동이자 연설이자 뭐 이런 거죠. 집회했을 때 앞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연설하는 거랑 같은 거죠. 성직자가니까 설교예요. 그죠? 자,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얘기죠. 뭐 아담이 밭을 갈구고 밭을 일구고 이브가 뭐 배를 짤 때 누가 젠틀맨이었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때 젠틀맨은 이제 귀족을 얘기합니다. 그죠? From the beginning, 태초에 모든 사람들이 본성상 똑같이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번디지라는 건 이제 예속이죠. 예속 또는 이제 구속 이런 거죠. 또는 서비튜드, 뭐 이게 이제 뭐 예속이죠. 속박과 예속은 누구예요? unjust oppression이에요. 그죠? 부당한 어떤 억압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노티맨들에 의한. 노티맨이라는 건 뭐 사악한 인간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만약에 신이 어떤 본드면, 이건 이제 예속된 사람들이죠. 태초부터 어떤 예속된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다면, 가졌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포인트 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본드고 누구는 프린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성경 읽어봤는데, 우리 롤라드파라 성경 다 읽어봤더니 태초에 그런 거 없었더라. 다 똑같은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고 흑사병 나면 다 똑같이 죽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권하노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지금 때가 왔어. 그죠? 때가 왔어요. 어떤 때가? 신이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야라고 이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그 때가 왔어요. 너희들이, 그죠? 캐스트 오프, 벗어 던지는 거죠. 요크가 멍해죠. 구속의 멍해를 벗어 던지고 너희들의 리버티를 회복할 그 때가 왔다는 거지. 그것도 이 때는 그냥 우리끼리 정한 때가 아니라 신이 지정해 준 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만적의 남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라고 하면서 나도 왕후장상이 되겠다. 그거랑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왕후장상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물론 이제 기존의 지배 질서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도 왕후장상이 되겠다는 거랑 왕후장상을 없애자는 거랑 굉장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또는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연원을 하는 하나의 원리 아래 평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381년에 시작을 해서 급속도로 세력을 팽창하고 여러 도시들이 바로 이 농민봉기에 동조합니다. 로체스터, 캔터베리, 급기야 런던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도시는 자치도시였기 때문에 런던 시장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죠. 런던시 시민들이 뽑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유한 시민들이 뽑는 거지만. 그래서 런던 시장이 문을 확 열어줍니다. 와트 타일러 만세 하면서. 바로 진군해서 왕궁 앞까지 가요. 제가 런던 중세 런던 지도를 빼먹었는데, 보통 이제 여기가 성문에 시작하고 쭉 가면은 맨 동쪽에 이제 지금 타워브리지가 건너편에 있는 런던 타워가 있죠. 뭐 옛날에는 감옥으로 잠깐 쓰였지만 원래는 왕궁이었습니다. 중세 때는 왕궁이었던. 지금도 가면 이제 관광지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까마귀 키우고 그러긴 하는데 정말 큽니다. 그 까마귀. 엄청나게 좋은 양식들을 많이 먹고 살아갖고 엄청 큰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왕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바로 직진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 나와라 그러는 거죠. 왕궁을 장악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한성 부윤이 있는데 한성 부윤이 무슨 임꺽정 들어오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예전에도 했던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니까 자그리 할 때. 어쨌든 리처드 이제 1381년 6월 달에 리처드 2세는 어쩔 수 없이 농민의 요구사항을 수락한다고 하면서 야, 우리 만나서 협상하자 이럽니다. 바로 다음 날 리처드 2세랑 와트 타일러가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러 조금씩 다가섭니다. 그리고 와트 타일러 일행이 리처드 2세 일행과 만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죠. 어마어마하게 긴장도가 높아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서도 그냥 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초긴장되어 있는, 초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갑작스러운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뜻하지 않은 어떤 제스처가 나온 거죠.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다들 놀랍니다. 자, 그러면서 리처드 2세 옆에 있었던 그 귀족이, 장군이죠.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순간에,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왕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순간을 그렇게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얘를 어떻게 해버릴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 칼을 뽑아서 와트 타일러에게 와트 타일러를 이제 죽여버리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갔는데 뜻하지 않은 다른 어떤 행동이 탁 돌발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 첨예하게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냥 칼 뽑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와트 타일러를. 자,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그렇죠? 와트 타일러 하나 믿고 이제 쫓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갑자기 이제 그 봉기군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벙찌는 거죠, 다들. 자, 바로 그 귀족들의 민중봉기 대학살, 진압이 시작되는 거죠. 자클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자, 결국 이제 이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이제 진압이 되는 거죠. 결국 실패했어요. 결국 실패했지만 존 볼의 연설이 이 와트 타일러의 이제 그 봉기, 잉글랜드 농민 봉기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실패했다고 역사적으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건 다 실패한 것들이에요. 예전에 한때 그랬어요. 그 91년에 소련이 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련을 뭐하러 배우느냐? 배워야죠, 소련을. 그죠? 왜 망했는지.
만약에 망했다고 배울 필요 없다고 항상 막 그때 당시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선 왕조에 대해서 뭐하러 배웁니까? 망한 왕조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에서 구체제인데, 구체제의 시작인데, 구체제 망했는데 뭐하러 배웁니까? 망해서가 아니죠. 그죠? 당시에 망해서가 배우는 게 아니죠. 그죠? 뭔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는 의의가 있는 거죠. 자, 위클리프 및 롤라드파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롤라드파, 위클리프, 꼴보기 싫어했던 기존에 있었던 가톨릭 성직자들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위클리프파 성직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존 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이 됩니다. 롤라드파도 마찬가지로 탄압을 당하고 일반 평신도 중에. 자,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위클리프만이 존 오브 곤트 아래서, 그 보호 아래서 가까스르고 생존해요. 위클리프 나오라 그래 막 그러는데도 존 오브 곤트가 봐주죠. 계속. 야, 하지마. 내가 그만하라고 할 테니까 하지마.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 3년 동안 조용히 살다가 84년에 죽은 거죠. 위클리프가. 자, 마찬가지로 잉글랜드가 패배할 무렵에, 그죠? 프랑스가 패배할 무렵에 프랑스에서 봉기 나고 내전 나고 막 이랬었죠.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일단 봉기가 먼저 났어요. 81년에.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컸던 정치적 위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리처드 2세 14살 때.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또 뭐 중요하게 이제 얘기되는 게 리처드 2세가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이 돼서 이제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 후들은 이제 물러나시라. 나 왕이다, 이제부턴. 성년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왕으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리처드 2세의 성격이 이게 누구 깜이다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술가예요. 예술가 스타일이에요.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에요. 굉장히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굉장히 못 견디하고, 그다음에 이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보면 그 귀족층들 사이에 퍼져 있는 문화는 굉장히 마초적이고 상무적이고 우악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혼자 이제 여기 앞에다가 꽃 꽂고 다닙니다. 옷에다가. 되게 엘레강스하게 다녀요. 아마 이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앞에 이 호주머니에 수건 꽂고 다니는 기원을 만든 사람이 아마 리처드 2세일 거예요. 아마. 당시로 보면은 정말 저게 무슨 이 지금 전쟁 중에 우리를 이끄는 왕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랑 한번 척을 지면 원한이 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귀족들이랑 날을 세우게 돼요. 좀 포용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없어요, 사람이. 자, 그러면서 사사건건 귀족들과 또는 의회와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96년에 이제 발루아 가문의 이제 이자벨, 프랑스죠. 뭐 이제 샤를 6세의 이제 여러 딸들 중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쪽 딸입니다. 이자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1396년부터는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일종의 이제 평화 협상이 진행됐던 거죠. 근데 다시 프랑스로 쳐들어가자라고 이제 으쌰으쌰하고 있었던 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저 싸우지도 못하는 왕이 옷에 꽃이나 꽂을 줄 알고 프랑스랑 평화 협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잉글랜드 내부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절대주의적인 왕권을 주장해요. 귀족 및 의회와 갈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쫓아버리고 의회 해산하고 프랑스에서야 뭐 이제 의회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을 때라 뭐 그렇진 않지만 잉글랜드에서는 굉장히 이 당시 정도 되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죠. 자, 귀족 및 의회의 갈등이 이제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그 갈등 상황이. 자, 그리고 귀족들을 숙청하고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영지를 또 몰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399년에 정적이 돼버려요. 사촌이죠. 아까 잠깐
왕위 계승 느립니다. 자, 여기서 봤다시피 리차드 2세고 사촌이죠. 존 오브 곤트, 아까 얘기했던 존 오브 곤트의 이제 아들이에요. 헨리죠. 헨리 볼링브로크라고 하는 이 사촌과 맨 처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갈등은 아니었는데 갈등을 이루게 되죠. 헨리도 어떻게 보면 대귀족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헨리랑도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잉글랜드에 있는 많은 귀족들이 헨리를 이제 밀어 올리게 되면서 리차드 2세가 아일랜드 원정을 잠깐 나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리차드 2세를 폐위합니다. 잉글랜드 역사를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에드워드 2세, 에드워드 3세의 아버지, 에드워드 2세도 폐위됐었죠. 디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에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디포지션. 디스론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스론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 폐위가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드워드 2세 이랬죠. 리처드 2세 이러죠. 나중에 헨리 6세가 또 한 번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17세기 가면 왕 모가지까지 자르는 거죠. 찰스 1세. 그렇죠? 잉글랜드의 역사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우리가 흔히 잉글랜드의 역사를 보수와 개혁의 역사,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역사.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왕을 3번을 폐위하고 모가지를 한 번 날렸어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문에 프랑스가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18세기까지는 잉글랜드가 과격했습니다. 그걸 감추면 안 되죠. 보수와 개혁의 나라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나라였어요. 잉글랜드는. 자, 폐위. 1399년에 리처드 2세는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1399년에 헨리 4세가 바로 이제 새로운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랭카스터, 이제 플란테지넷, 맏아들로 이어지는 그 플란테지넷 그 왕조는 끝나게 되고, 플란테지넷의 이제 반기였던 랭카스터 가문이 이제 집권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399년까지의 이제 일이 됩니다. 세상에 벌써 8시 반이네요. 자, 두 번째 국면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프랑스랑 이번에 있었던 영국, 잉글랜드, 즉 프랑스의 승리와 잉글랜드의 패전이죠. 그죠? 샤를 5세, 그다음에 브리티니 조약, 프랑스의 승리. 근데 이 승리는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제, 즉 일종의 절대주의적인 체제의 정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잉글랜드가 패배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왕들까지, 왕과 왕세자가 다 죽고, 잠깐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때 78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4세가 프랑스를 잠깐 방문해서 통풍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방문을 해서 또 샤를 5세랑 만나고 회포를 풀고 그럽니다. 그리고 78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교회 대분열도 일어나게 됩니다. 2명의 교황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 3명의 교황으로 또 난립이 되는 거죠. 80년에 샤를 5세 사망, 샤를 6세 즉위하고, 바로 그 다음에 물론 이때도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봉기도 일어나지만 더 큰 것, 잉글랜드에서도 농민 봉기, 아까 얘기했던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88년에 이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샤를 6세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있었던 훌륭한 대신들을 다시 등용을 하는데 이 대신들을 통칭하는 게 마르무제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됩니다. 어원은 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죠. 1392년 8월 5일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했던 샤를 6세, 그 다음에 그 숙부들이 나를 언제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 사람이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1392년 8월 5일 날짜까지 하는 게 뭐냐면, 이날은 1392년 8월 5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1392년 8월 5일을 찾아보면 조선왕조 개창일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해예요. 시차를 두면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12시간 있다가 샤를 6세가 미친 거예요.
같은 날에 일어난 우연한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9년에는 리처드 2세가 폐위당하고 헨리 4세가 이제 즉위를 하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국면까지의 이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면도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죠? 자, 세 번째 국면. 1399년에서 1429년, 딱 30년이죠. 자, 이제는 잉글랜드 왕권이 안정화됩니다. 헨리 4세, 헨리 5세. 뭐 사실은 헨리 6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헨리 6세가 아직 어릴 때예요. 아직 어릴 때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일이 조금 벌어지지만 아직 심각하게 이제 벌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프랑스가 다시 한번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파국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국면에서 잉글랜드가 봉기에다 내전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폐위가 일어났었죠. 그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내전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요. 아르마냐파 대 부르고뉴파. 그리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이 내전에서 패배한 부르고뉴는 나 더 이상 프랑스 안 할래. 라고 하면서 프랑스 완전 동쪽에 있으니까 나 프랑스로부터 독립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잉글랜드 편 듭니다. 샤를 6세의 아들들이 연이어 죽고 막내 아들 하나 딱 남게 돼요. 그게 마지막 막내 아들 이름이 샤를입니다. 또. 자, 그러면서 요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들이 뭐 헨리 5세 최근에 이제 뭐 영화로 나왔던 더 킹의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를 정복해 나갑니다. 아젠쿠르 전투, 그다음에 프랑스 북부 장악, 1420년에는 트루아 조약이라는 걸 맺기까지 이 과정이 이제 세 번째 국면까지의 이제 상황이 되죠. 주요한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파국에 처한 프랑스, 그죠? 샤를 6세 광증, 그죠? 92년 8월 5일 이후에 마르무제가 같이 실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뭐 숙부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귀족관, 귀족 파벌들이 이제 다시 재등장하게 되고 긴장이 다시 고조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게 이제 1392년 상황이었다가 사실은 이제 이 숙부들이 있을 이제 샤를 6세고 이 숙부들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파벌만 만들어졌지 막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에요. 파벌은 있지만 우리 싸우면 안 돼. 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아들들 또는 뭐 이제 좀 이 다음 세대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숙부들이 있었는데 앙주국 루이는 사실은 뭐 지중해랑 십자군의 뜻이 있어서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프랑스랑은 이제 더 이상 큰 상관은 안 하게 되고 베리공 장하고 이제 부르고뉴공 필립 이 두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게 돼요. 베리공 장은 약간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아르마냐파와 부르고뉴파 중에 아르마냐파에 좀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왕국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부르고뉴 공작 필립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뭐 이 형하고 셋째 형하고 좀 이렇게 좀 티격태격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샤를 6세의 동생이 있어요. 루이라고 부르는 오를레앙 공장 루이 도를레앙이라고 부르는 이 샤를 6세의 동생. 그 다음에 부르고뉴 공의 아들뻘이죠. 사실은 이제 삼촌이니까 그죠. 사촌들이에요. 여기도 또 사촌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샤를 6세의 동생이죠. 오를레앙 공 루이 도를레앙이죠. 그 다음에 아까 부르고뉴 공작 필립의 아들 무겁공장. 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겁이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겁이 없다가 돼버리는 건데 불어로 이제 장성 빼허라고 하는데 without fear예요. 그렇죠? without fear. 장 1세라고 이제 부르고뉴 공작으로서는 첫 번째 장이기 때문에 장의 이름을 갖고 있는 첫 번째 공작이기 때문에 장 1세. 요 둘 사이에서 이제 긴장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이 오를레앙 공작과 이제 그 사돈을 맺고 있었던 게 아르마냐 가문이었고 여기 이제 오를레앙 공작이
1407년에 이 정치적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백주 대낮에 파리 한가운데서. 누구한테? 장 1세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을 당해요. 그 전까지는 이게 갈등이 수면 아래 있고 그걸 꾹꾹 눌러놓고 있었다면 이 1407년에 오를레안 공작 암살은 이걸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폭파시켜버린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를레앙 아르마냥, 이제 오를레안 공은 죽었으니까 아르마냥 파 대 부르고뉴파 간의 내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아직 이때 그럼 잉글랜드가 안 쳐들어오느냐? 아직은 안 쳐들어왔어요. 왜? 헨리 4세. 아직까지는 1399년에 왕위에 올라서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필립 6세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나서서 전쟁하자, 세금 내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헨리 4세 때는 프랑스에서 이런 내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침략 또는 원정을 감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1407년에 어쨌든 프랑스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내전이 시작되는 거죠. 초기에는 그래서 이 암살에 성공하면서 부르고뉴 장이 부르고뉴 공작이었던 장 1세가 파리를 장악해요. 그리고 국정도 장악하고 과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민중들을 위한 그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정권 장악을 위한 귀족들 간의 파벌이라는 게 또 뭐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각자 내세우는 명분이 또 다르긴 했었어요. 뭐냐면 이 오를레안 공을 죽였을 때 이 장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폭군사례예요. 왜 폭군사례냐면 형이 미쳐있는 상황에서 오를레안 공 동생이 세력을 규합해서 샤를 5세 때 시작했던 신분회의에 동의 없는 과세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재정을 막 늘려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고 자기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의 어떤 성토라든가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부르고뉴 공작은 반대 스탠스를 취한 거죠. 세금 줄여야 된다. 합리적인 것을 실시해야 된다. 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내세웠어요. 장 1세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로파간다, 정치적 아젠다의 충돌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권 장악이었던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부르고뉴 공작은 맨 처음에 자기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친민중적인 정책을 시행했던 거죠. 과세 철폐라든가. 자, 그리고 나서 1413년에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동력이 떨어져 갈 때쯤에는 파리 봉기를 한 번 더 일으켜요. 파리 민중 봉기를 자기가 선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까보슈앙의 봉기라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까보슈앙은 까보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까보슈를 따르는 무리들이란 뜻이죠. 까보슈는 누구냐? 정육점 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까보슈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칼을 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두업자들, 가죽 또는 정육점 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백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물론 우리나라 백정의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하게 안 좋긴 했는데 파리에서도 요거를 행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뭐 꺼려하는 그런 직업군이긴 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어떻게 보면 민병대 같은 걸 조직해서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귀족들이라는 것, 특히 이제 아르마냐파에 대한 봉기군에 의한 어떤 그 공격 이런 것들을 감행하게 사주를 한 거죠. 부르고뉴 공작이. 1413년에서 까보슈앙의 봉기가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보면 부르고뉴 공작 장 1세의 그 권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주장을 더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듯 했어요.
근데 이게 신분제 위계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천한 것들이 귀족들을 죽여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들 층에서는. 이게 이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까보시앙의 봉기 직후에 이제 전국에 있었던 귀족들, 아르마냐파 귀족들이 규합해서 파리로 돌격해 옵니다. 진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부르고뉴 공작은 파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카보시앙의 봉기도 결국에는 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장 1세는 파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부르고뉴 공작령으로 자기 영지들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죠? 아르마냐파가 국정을 장악하고 그죠? 결국에는 나중에 6년 후에 1419년에 마찬가지로 부르고뉴 공작 장 1세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르고뉴 공작이 전혀 다른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1413년에 까보시앙의 난이 일어나고 아르마냐파가 파리를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전이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내전이 전개됐다가 일단락 지어졌을 때 잉글랜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헨리 4세는 의회의 제약을 받는 왕권이었어요. 의회의 지지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평화 회복이. 그러니까 리처드 2세 때부터 해서 헨리 4세 때까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헨리 4세의 아들이죠. 헨리 5세 때에 오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전쟁을 재개해요. 에드워드 3세는 실제로는 말로만 이제 왕위를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전체를 장악할 의도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헨리 5세는 진짜 프랑스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전쟁을 다시 재개합니다.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동조해 주진 않습니다. 소규모 병력만 이끌고 1415년에 북부 프랑스의 원정을 떠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도 되지 않게 대승을 거둡니다. 어디에서? 아젠쿠르라는 곳에서. 영어로 읽으면 에진코트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젠쿠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략질하고 똑같아요. 에드워드 3세 때처럼 북부지방 1346년에 있었던 것처럼 북부지방 원정하고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막 방화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왕이 무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프랑스의 귀족들이죠. 이때는 이제 샤를 6세도 이제 미쳐 있으니까,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르마냐파 쪽에서 귀족들의 군대를 모아서 뒤쫓아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벨기에 지역이에요, 여기도. 아젠쿠르라는 곳에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7, 8천 명의 잉글랜드군, 궁병 중심이에요. 주로. 궁병, 보병, 이제 소수의 기병. 그 다음에 2만 명 이상의 프랑스 기사들이에요. 주로.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2배가 넘습니다. 아젠쿠르 전투 1415년에. 자, 그런데 결국 프랑스군의 참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크레시 전투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뿌아티에 전투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모하게 돌진한 거는 크레시 전투랑 비슷했고 진창에 빠져서 그냥 죽은 거는 뿌아티에 전투랑 되게 비슷해요. 잉글랜드 보병들은 원래부터 그냥 보병이랑 궁병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뻘밭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근데 뻘밭을 앞에 두고 있는데 기사들이 말을 타고 옵니다. 근데 그 진창에 빠져서 더 이상 막 질척거리고 떨어지고 하는데 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어서 잘 일어나질 못해요. 미끄러지고 자꾸. 돌격해 오다가 그 코앞에서 미끄러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거기서 화살 날린 거예요. 그냥 다. 죽죠 그냥. 그죠? 그리고 무거운 갑옷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잘. 그것도 진흙창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 이제 전투 장면을 좀 뭐 현실감 있게 본다 했을 때는 이제 뭐 저번에도 주로 얘기했던 더킹이라는 영화. 사실은 이게 셰익스피어의 이제 헨리 5세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건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전에도 주기적으로 만들어져요. 영국에서 주기적으로 만듭니다. 예전에도 케네스 브래너가 헨리 5세로 나오는 헨리 5세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 20, 30년대에 만들어진 거. 이 영화는 사실은 역사 왜곡이 심한 영화예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헨리 5세가 프랑스 왕세자인 프랑스 왕세자 샤를이라고 나오는데 루이죠. 루이를 이제 막 둘이서 1대1 대결하는데 결국 진흙창에서 자빠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딱 사인 보내니까 부하들이 달려들어서 진흙밭에 자빠져 있는 이 왕세자를 막 죽입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왕세자, 독상이었던 루이가 거기에 참전을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진짜 완전 역사 왜곡이죠. 이 영화가 너무나 좀 골 때린 건 뭐냐면 프랑스 왕세자로 나인 로버트 패틴슨은 진짜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헨리 5세로 나온 영국 왕으로 나온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출신이에요, 원래. 이런 거 보면 더 얄궂죠, 좀 약간. 잉글랜드 사람한테 프랑스 왕세자 시키고 프랑스 출신 미국 배우한테 영국 왕 시킨 거예요. 참 만약에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거를 일본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혼조 역할에 일본 사람이 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역할에 한국 사람이 한다면 난리 나겠죠. 그냥 이거 보고 재밌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런 건 아니 저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놓고 우리나라는 절대 안 돼. 근거가 뭘까요? 그죠? 자, 그래서 프랑스는 다시 한번 또 파국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헨리 5세의 원정로예요. 되게 짧아요. 에드워드 3세가 갔던 것보다 더 짧아요. 에드워드 3세는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갔는데 그죠? 헨리 5세는 요금밖에 못 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의회에서 헨리 5세에 대한 지지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와, 너 대단한 왕이구나. 너 진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의회에서 돈 모아주고 해서 1417년부터 본격적인 원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417년에서 21년 동안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헨리 5세가 장악한 지역이 돼요. 파리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죠. 파리까지. 파리가 이때 처음으로 외국에 의해서 장악되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그 다음이 이제 히틀러예요. 2번 장악된 거죠. 프랑스가 아닌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게 예전이 아닌 이상. 자, 이때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잉글랜드 사람들이 프랑스 장악하고 우리 자꾸 프랑스어 까먹는 것 같아. 원래 이때 당시 플란테전인 왕조가 프랑스에서 왔죠. 공식어가 그래서 14세기까지 프랑스어예요. 다 자기네들 다 불었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왕이랑 에드워드 3세랑 필립 6세랑 만나거나 아니면 뭐 프랑스 왕이랑 만날 때 에드워드 3세는 불었었습니다. 프랑스 왕들이 놀리죠. 야, 노르망디 사투리 쓰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점점 100년 전쟁이 진행되면서 잉글랜드에서도 원래 잉글랜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롤라드파의 영어 이런 영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프랑스어를 까먹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야, 우리 프랑스 다스려야 되는데 프랑스어를 자꾸 까먹는 것 같아. 잊어먹는 것 같아. 그러면서 프랑스어 배우는 교본을 만들죠. 이게 최초의 프랑스어 문법책이 돼요. 해수고 중에 처음으로 문법을 갖고 있는 언어가 됩니다. 근데 너무나 웃기게도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라틴어만 문법이 있었는데 라틴어, 그리스어만 문법이 있었는데 프랑스어도 문법이 있는 언어가 됩니다. 즉 언어에 법도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7년에서 21년까지 파죽지세로 아르마냐파는 쫓겨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부르고뉴 공작 장 1세가 1419년에 암살당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그 장 1세의 아들이 바로 또 필립이에요, 이름이. 이 사람은 이제 필립 르봉, 더 굿이에요. 선량공이라고 부릅니다. 선량국 필립 3세가 즉위를 하고, 이 필립 3세 때부터 이제 취하는 정책이 뭐냐면, 야, 우리 더 이상 프랑스 안 해. 우리는 다른 나라 할 거야. 그리고 잉글랜드랑 동맹.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예전에 첫 시간에 뭐 카롤루스 제국 무너질 때 세 개로 분할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프랑키아, 동프랑키아, 중간에 중프랑키아, 로타링기아라고 얘기를 했었죠. 로타링기아를 뭐 이제 독일어로는 로트링엔, 불어로는 로렌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프랑키아를 다시 만들 생각을 해요. 새로운 로타링기아.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은 아르마냐파가 주도하는 이 프랑스 정권은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되고 완전한 전체적인 디프레션이죠. 가망도 없습니다. 특히 1420년에 아직 파리에 남아있었던 샤를 6세가 미쳤다가 갑자기 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정신이 돌아온 틈을 타서 헨리 5세랑 그간의 상황을 전해 듣고 조약을 맺습니다. 뭐냐면 자기 딸이었던 캐트린과 헨리 5세가 결혼한다. 이 캐트린은 누구냐면 아까 그 리처드 2세랑 결혼했던 이자벨이 있었죠. 이자벨의 동생이에요. 그죠? 캐트린과 헨리 5세가 결혼한다. 그리고 샤를 6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으면 이 프랑스 왕위는 헨리 5세한테 준다. 와, 헨리 5세가 드디어 프랑스 왕이 되는, 공식적인 프랑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1420년에.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파리도 장악하고 랭스까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죠? 랭스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프랑스 왕의 전통적인 축성식을 하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곳. 그리고 왕위 계승을 인정받는 곳. 두 군데를 다 잉글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2년 있다가 8월 31일 날 헨리 5세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죽어요. 헨리 5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나마 1살 된 헨리 6세라는, 헨리죠, 또 다른 이름, 헨리 6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있는데, 그리고 나서 2달 있다 샤를 6세도 또 죽습니다. 헨리 5세는 이제 어떤 병에 의해서 아마 추정컨대 뭐 여러 가지, 이때는 그렇게 하여간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죽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것들에 의한 죽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샤를 6세는 이제 노안이죠. 2달 있다가 죽어요. 그러면은 프랑스 왕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이 당시 남은 사람은 헨리 5세의 아들, 헨리 6세죠. 그 다음에 샤를 6세도 루이가 거의 마지막에 저은 아들이에요. 루이도, 아까 얘기했지만 루이는 실제로는 더 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젠쿠르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참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1415년에 독살당해서 죽어요.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 샤를 6세와 이름이 같은 샤를이에요. 그 아이가 바로 샤를 7세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부르고뉴 왕의 계승, 부르고뉴 공작의 이제 그 계보도인데, 저번에 우리가 봤던 장 2세, 포아티에 전투에서 잡혀갔던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샤를 5세. 샤를 5세의 동생이 아까 얘기했던 필립 2세입니다. 숙부였던. 그 다음에 그 장남이 암살하고 또 암살도 당했던, 1407년에 암살을 했고, 19년에 암살을 당했던 장송페르, 그 다음에 무겁공장,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죠. 이 사람이 아까 필립 3세죠. 선량공. 이때부터 이제 독립화의 길을 간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그 마지막이 이제 샤를 르 때메헤흐라고 용담공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죠? 이 마리드 부르고뉴와 함께.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요렇고 부르고뉴 공장령을 부르고뉴 공장령이 이만큼이에요. 이때 당시에. 차근차근히 이 프랑스 동북부 지방에서 자기네들의 영지를 늘려나간 거죠. 부르고뉴 공작이자 플랑드르 백장령까지 자기네들이 인수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결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토를 확대시켜 나간 거죠. 아까 얘기했던 샤를 5세의 이제 동생이었던 필립 2세 당시에는 요랬어요. 이때 플랑드르 백장령이 들어갑니다. 띄엄띄엄 있는 거죠. 무겁공 장 때는 이 정도였어요. 새로 얻어낸 거죠. 브라반트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선량공 필립 3세예요.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세와 관련된 책에서. 로히르 반 데어 바이든이라는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런 화가들이 활동했을 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요 정도의 이제 그 영토를 만들어 나가고 나중에 이 사람 아들인 아까 얘기했던 샤를르 테메레르 때는 이제 쫙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르고뉴 공작, 특히 이제 이 앞에 보는 필립 3세는 이 그림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돼요. 이 필립 3세의 궁정이. 여러분들 중세와 관련된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이 있죠. 네덜란드 역사가 하이징하가 쓴 중세의 가을. 그 중세의 가을의 주무대가 바로 이 필립 선량공의 궁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화가들이나 문인들이나 음악가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 얘기 드리면 뭐예요? 르네상스 때예요, 지금. 르네상스가 한창일 때입니다. 얀 반 에이크, 로히르 반 데어 베이든, 그 다음에 함스 memling. 여기까지는 화가들이고, 기욤 디페, 이 사람은 음악가예요. 그 다음에 장 포클람, 이 사람은 이제 문인이죠. 앞에 보이는 그림 자체가 로히르 반 데어 베이든이 그린 건데, 뭐냐면, 장 포클랭이 이 필립 3세에게 책을 써서 바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화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중세의 그러니까 이제 전쟁, 100년 전쟁이니까 막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르네상스라는 게 맞물려 있는 시기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얀 반 에이크고 자화상이죠. 제일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거 맨날 나오는 거 아르놀피니의 결혼. 이 부르주아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정확히 뒤에 모습 그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죠. 자기 사인도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 이 국상 롤랭의 마돈나, 그죠? 헝슬리에라고 되어 있는데 챈슬러예요, 영어로. 챈슬러가 지금 독일에서 총리를 챈슬러라고 하죠. 저는 국상이란 말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재상이란 뜻이죠. 롤랭의 마돈나인데 롤랭이 이제 뭐 마돈나는 여러분 뭐 그냥 뭐예요? 가수 중에 뭐다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귀부인이란 뜻이죠. 마이 레이디란 뜻이에요. 불어로 하면 저게 마담이죠. 마담이란 뜻인데 마돈나란 뜻인데 사실은 저거를 나의란 뜻인데 더 존칭으로 복수를 썼을 때 그게 불어로 하면 그게 노트르담이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롤랑. 이거 상상하죠, 사실은.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뒤에 있는 풍경들은 실제인데. 그죠? 이 롤랭이라는 사람이 바로 필립 3세 밑에서 일을 했던 국상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전쟁 중인데 이렇게 부르고뉴 궁정에서는 이런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함스 멤릭이 그린 최후의 심판. 대천사가 사람들 가르고 있죠. 넌 지옥가, 너는 천국가. 그래서 천국에는 이른바 중세시기의 도시 모양이, 도시 성문을 지나게 돼 있고, 지옥으로 가면 이제 막 지금 불타오르는 지하로 떨어지는 거죠. 뭐, 크게 보면 구도는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이랑 약간 비슷한데, 최후의 심판은 진짜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이거는 이제 좌우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게 이제 딱 접혀지는 겁니다. 그죠? 이쪽 좌측 접고 오른쪽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단에 이렇게 놓는 거죠. 이제 미사가 있을 때. 자, 요런 이제 그림도 그립니다. 뭐 사실 여기 있는 인물들 뭐고 뭐 미술적인 특징 얘기하면 이게 이제 100년 전쟁 강의가 아니라 르네상스 강의가 되겠죠. 그죠? 자, 아니 그럼 뭐 이때는 북유럽 르네상스만 있었을 때냐?
당연히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있던 거죠. 같은 때 이탈리아에서. 1418년부터 이 최초의 르네상스 건축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지어집니다. 보통 이제 피렌체의 두오모라고 얘기를 하죠. 두오모가 이제 돔을 일컫는 말인데 거대한 돔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면서 보통 큰 성당을 두오모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1418년 아까 얘기했던 장성배 무겁공장이 죽기 1년 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성당이에요. 요 앞에 이제 이 피렌체 성당만 특이하게 그 성수를 담는 세례반이 이 성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위치해 있고 그거를 덮는 건물을 세우죠. 그죠? 하얀색으로. 요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결국에는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이 성당을 지을 때 원근법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죠. 도면을 만들 때. 1점 투시 원근법이죠. 이거는 이제 고전고대의 부활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막 내전 나고 그다음에 아젠크루 전투 지고 있는데 다소 이제 안정적이었던 피렌체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뻘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가들한테 원근법을 알려주죠. 원체음의 건축에서 이 1점 투시 원근법이 시작이 됐고 회화에서는 마사초한테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조각에서는 도나텔로에게 원근법을 알려줍니다. 이 최초의 원근법이 들어간 회화가 작품이 되죠. 마사초의 성삼위일체, 도나텔로의 헤롯의 연회, 이것도 원근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조인데 둘 다 142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있을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잉글랜드가 그죠? 프랑스 북부 지방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22년에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죽고 어린 헨리 6세를 보좌하는 잉글랜드의 그 숙부들과 대귀족들이 굉장히 이때는 이제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승리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국정을 장악해 나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간 샤를 7세를 압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같은 동시대라는 거예요. 1427년이면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세종이 즉위한 지 9년차 때 되는 해예요. 1418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1418년에 즉위했으니까 그죠? 브루넬레스키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짓기 시작한 해에 세종이 즉위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다른 곳에서는 르네상스가 플랑드르와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자, 다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왕위 계승 문제 발생해서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잉글랜드 쪽에서는 야, 헨리 5세한테 오기로 했었으니까 당연히 헨리 5세가 죽으면 아들이었던 헨리 6세에게 프랑스 왕위가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샤를 7세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헨리 5세라고 그랬지? 누가 헨리 6세라고 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헨리 5세 죽었으면 다시 샤를로 와야지.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논리가 대립한다고 했을 때 사실 해결하는 건 실질적인 힘이죠. 전쟁인 상황에서. 그렇죠? 누가 이기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사실은. 자, 헨리 6세, 당시 1살이었어요. 그죠? 죽었을 때. 협정이었던 숙부 베드포드 공 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를 7세는 19살이었어요. 그리고 파리에서 도망쳤죠. 잉글랜드가 장악하고 있고, 샤를 7세 또한 그 아르마냐파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 그 샤를 7세가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 갔지? 야, 여기입니다. 브루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브루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잉글랜드가 언제 더 쳐내려와서 여기까지 뺏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가? 그것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임신을 했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의해서 나는 태어난 아들인가?
특히나 어머니였던 이자보드 바이에른 출신이에요. 독일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그 모양이니까 여러 이제 귀족들과 여러 연문설이 있었어요. 샤를 7세가 모르는 거 아니죠. 아버지가 샤를 6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진짜 왕도 아니고, 어쨌든 왕위에 올라가 있긴 한데, 진짜 그게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신성한 혈통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시리에 빠져서 의욕을 상실한 채, 그죠? 그러고 있었던 게 샤를 7세였습니다. 부르주에서. 자, 잉글랜드는 어쨌든 이 헨리 6세는 이거 나중 그림이고, 어렸을 때 저 베드포드 공 존이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죠? 공세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 이게 1420년대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국면을 다시 정리를 하면 1399년에 헨리 4세가 즉위하죠. 그리고 1407년엔 오를레안 공작 루이가 피살되고 13년에 영국에서는 헨리 5세 즉위, 동시에 프랑스에서는 까보시앙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부르고뉴 공작 장은 피신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패배하고 파리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1415년에 아젠코르 전투가 있었는데 프랑스 참패. 17년부터 이제 21년까지 잉글랜드의 프랑스 원정, 북부 장악 시작하고 20년에는 이제 트루아 조약을 맺는 거죠. 그 사이에 부르고뉴 공작 장이 피살되고 필립 3세는 아까 보여드린 그 로타링기아 이쪽을 독립화시키려고 이제 추진하면서 또 나름대로 궁정 문화를 발전시켰던 거죠. 그게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부분입니다. 그때. 자, 그러다가 1422년에 헨리 5세, 샤를 6세 다 죽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의 북부 프랑스 통치가 1429년까지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공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국면까지. 세 번째 국면까지의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샤를 7세가 이래서 나는 왕도 아닌 것 같은데, 카페 왕조 혈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을 때, 너 카페 왕조 맞아 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단다르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네, 강찬용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477년부터 위클리프에 대한 귀족들의 지지 요인으로 당시 아비뇽 교황에 대한 반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378년에는 아비뇽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물론 로마에도 교황 우르바누스 6세가 있었는데 잉글랜드 귀족들이 아비뇽 교황이 아닌 로마 교황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1377년부터 뭐 그 지지했던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뭐 그랬던 것이고, 당연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잠깐 다루게 될 텐데요. 교회와 이제 그 국가의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게 될 텐데, 당연히 잉글랜드는 로마 교황을 지지합니다.
박정우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예. 본 수업과는 다소 벗어난 연구사적인 질문인데요. 현재 서양 중세사, 서양사 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으면 소개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모두 다 중요하죠. 그 관심사에 따라 다 다른데 중세라는 기간이 1000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시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조선 성종 때까지 어느 주제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면 수도 없이 많겠죠. 그죠? 사실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세사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특히 고대사도 마찬가지고 중세사도 극히 적기 때문에 그냥 전공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 연구 분야를 얘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14, 15세기를 중심으로 한 정치 문화 또는 정치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뭐 그 중세 교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고 뭐 흑사병이라든가 중세 도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 있고 그다음에 잉글랜드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또 뭐 이제 중세의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독서 문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상징이라든가 문장 중세의 어떤 상상의 어떤 그 기호 체계들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주신 홍용재 선생님과 참석해주신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